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가사키와 야마구치입니다. 나가사키는 이번 시즌 홈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며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동안 5득점 2실점이라는 수치를 남겼는데 이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동시에 잘 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격에서는 후안마 델가도가 10골 2도움으로 리그 최정상급 결정력을 과시하며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 잡았고 에디가르 주니오 역시 7골 4도움으로 득점뿐 아니라 연계 플레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격 전개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마르코스 기에르메가 6골 6도움으로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드러내며 삼각 편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나가사키의 공격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홈에서 한두 골을 지켜내며 이기는 박빙 승부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히 공격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는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나가사키는 자신들의 강점인 응집력 있는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동시에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레노파 야마구치는 원정 경기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3득점 5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을 보면 대부분이 한 점 차 패배 또는 무승부로 이어졌으며 상대를 압도하는 다득점 승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미야요시 다쿠미가 7골 3도움으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은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미사와 나오토는 4골 5도움으로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개를 책임지며 노요리 가제아는 3골 4도움으로 측면에서 꾸준히 공격 지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특히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만들어낸 득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승점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마구치는 미야요시 다쿠미와 미사와 나오토, 노요리 가제아를 통해 원정에서도 골을 노리겠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와 후반 실점 패턴이 반복된다면 리드를 끝까지 가져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나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교토상가입니다. FC 도쿄는 이번 라운드에서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큰 부상이나 징계 없이 주전 자원들이 모두 가용하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하며 이는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 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공격에서는 마르셀 라이언이 6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며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가시와 스유시와 야마시타 게이타도 각각 4골씩을 기록하며 공격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히가시 게이고가 5득점과 안정적인 전개로 공수 연결의 핵심을 맡고 있으며 안자이 소마는 4도움으로 공격 전개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FC 도쿄는 후반 교체 카드 활용도가 높아 경기 후반부의 득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홈 경기에서 관중의 응원과 맞물려 경기 막판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할 때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며 득점 창출이 지연되는 모습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토상가는 원정에서 강한 공격 전개를 무기로 삼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파엘 엘리아스가 8득점으로 최전방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고 마르코 튠리오가 7골, 하라 타이치가 5골을 기록하며 공격 삼각편대가 확실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후쿠오카 신페이가 6득점을 기록하며 중원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여와 전개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후키 야마다와 주앙 페드로 역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지원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가는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2골 이상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공격 전환과 빠른 침투를 통한 득점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일 공격 루트가 아닌 다양한 전개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승부는 대부분 한 점 차 박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 승부를 마무리 짓는 강력한 한 방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도쿄는 후반 교체 카드와 라이언, 야마시타, 오가시와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통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하려 할 것이고 교토는 엘리아스와 튠리오, 하라를 앞세운 전방 압박과 침투로 초반부터 도쿄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체력적 부담은 없는 상태라 전반부터 후반까지 빠른 템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승부는 세밀한 마무리와 집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FC 도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제프 유나이티드입니다.
베갈타 센다이는 이번 시즌 홈에서 뚜렷한 기복을 드러내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1무 2패라는 성적과 함께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공격진의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론과 가마다, 히로무, 구스타보가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 득점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고케 유타와 마스이 렌지, 미나미 소타가 빌드업과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상대 압박에 밀릴 경우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전방까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득점이 1.08로 리그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허점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승부는 대부분 한 점 차로 치러졌지만 접전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뚜렷한 불안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영입한 히나타 야마우치가 중원에 힘을 보탤 수 있지만 당장의 경기력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프 유나이티드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확실히 타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4득점 1실점이라는 균형 잡힌 흐름을 이어갔고 전방에서는 고야 히로토가 7골 이상을 기록하며 확실한 공격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를리뉴스 주니오르와 다나카 카즈키가 함께 출전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5경기 연속 꾸준히 출전하며 안정적인 호흡을 맞추고 있어 공격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두두 파체코, 요코야마 아키유키, 스기야마 나오히로가 기민한 패스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수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84% 이상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유지하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실점은 0.85에 불과하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 비중이 다소 몰려있는 점은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도 대부분 한 점 차 승리를 가져온 만큼 박빙의 흐름 속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우위를 가져오는 패턴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센다이가 에론과 가마다, 히로무를 중심으로 득점을 시도하겠지만 최근 빈공 패턴을 고려하면 다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울산현대입니다. 서울은 이번 울산전을 앞두고 여러모로 불안한 전력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라는 무난한 흐름을 보였지만 직전 김천 상무 원정에서 2대6이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며 수비 불안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구전에서도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되며 순간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했고 대전 원정에서의 1대0 승리 역시 경기력 자체로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더욱 뼈아픈 점은 핵심 전력의 연쇄적인 이탈입니다. 링가드가 누적 경고로 출장 정지를 당해 공격의 창의성이 줄어들었고 최근 팀 수비의 핵심이던 김주성이 이적하며 뒷라인 안정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주성은 단순히 수비수 한 명의 공백이 아닌 수비 조직 전체를 정리해 주던 존재였기에 그의 이탈은 수비 밸런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마테우스가 7골, 문선민이 5골을 기록하며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핵심 자원이 빠진 상황은 팀의 전술적 균형을 동시에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로서는 홈에서의 기세와 투지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울산은 최근 경기에서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전력을 유지할 만큼 자원이 풍부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수원FC 원정에서 2대4로 패배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지만 곧바로 제주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울산은 원정에서도 대부분 1에서 2점 차로 승부가 갈리는 패턴을 보여왔고 이번 경기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서울보다 확실한 우위를 보입니다. 에릭이 9골로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고 엄원상과 말컹이 각각 4골을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방에서 여러 자원이 고르게 득점에 기여한다는 점은 서울 수비 입장에서 특정 자원만 집중적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최근 대량 실점을 허용한 서울 수비진은 김주성의 공백까지 더해져 울산의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울산은 수비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꾸준한 득점 생산을 이어갈 수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강점이 발휘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은 링가드와 김주성의 부재로 공격과 수비 양끝단이 동시에 약화되었고 직전 대량 실점에서 드러난 수비 불안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테우스와 문선민이 분전하더라도 울산의 에릭, 엄원상, 말컹 조합은 다양성과 파괴력에서 확실히 앞서며 후반부로 갈수록 서울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현대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최근 리그에서 꾸준히 연승을 이어가며 강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3경기에서 모두 1대0 승리를 거두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증명했고 불필요한 실점을 최소화하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시즌 초반 다소 흔들렸던 홈 성적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이호재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 잡았고 오베르단과 주닝요 역시 꾸준히 득점과 도움을 더하며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결장자가 전무하다는 점은 전력 가용성 측면에서 큰 강점이며 여유 있는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상태에서 홈 강세를 살린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북 현대는 리그에서 20경기 이상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여전히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일정상 불리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주중 FA컵 원정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이고 이 피로가 경기 후반부에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전북은 원정에서 10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가 최근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포항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전진우가 13골로 팀의 최다 득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콤파누도 11골을 기록하며 위력적인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티아고까지 득점 루트에 기여하며 공격 다양성을 확보한 것은 전북의 장점이지만 연속된 일정 속에서 경기 내내 강한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양 팀의 경기 스타일을 비교하면 포항은 최근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으로 최소 득점 차 승리를 반복하고 있고 전북은 빠른 전환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활용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패턴을 선호합니다. 포항 홈 경기에서 박빙의 승부가 자주 연출되었고 전북 원정 역시 대부분 근소한 점수 차로 승부가 갈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가 크게 기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자원들의 활약으로 득점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경기 후반에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템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FC 안양은 최근 리그에서 이어지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며 전반적인 경기력 저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이 1승 1무 3패에 그쳤고 경기당 평균 승점도 한 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하위권 팀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핵심 권경원이 출장 정지로 빠지게 된 점이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출전이 불가능해 중앙 수비 라인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는 팀 전술의 기본 구조인 3-4-3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은 이미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모따가 올 시즌 10골을 넣으며 확실한 주포 역할을 하고 있고 마테우스가 7골, 야고 세자르가 6골로 뒤를 바치고 있지만 득점 패턴이 다소 단조롭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대 수비가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공격 루트가 쉽게 차단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조차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득점력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꾸준히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패배를 최소화했으며 원정 성적 역시 리그 상위권에 걸맞은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득점 패턴에서 교체 카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최근 7득점 중 5골이 교체 투입 이후에 나올 만큼 후반 운영이 인상적입니다. 주민규가 11골로 최전방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밥신이 8골 5도움으로 공격과 중원을 잇는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진우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정립하면서 대전의 공격은 단순히 한두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당 평균 1.77득점이라는 수치는 상위권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점률이 경기당 1.38로 다소 높지만 득점력이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을 바탕으로 중원 장악과 빠른 공수 전환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 수비 라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데 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FC 안양은 권경원의 결장으로 인한 수비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며 모따와 마테우스, 야고 세자르가 공격에서 분전하더라도 득점 패턴이 단조롭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전은 주민규와 밥신, 정진우로 이어지는 공격 자원들의 연계와 교체 카드의 활용으로 후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충북 청주는 이번 시즌 홈에서 뚜렷한 약세를 이어가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 12경기에서 단 2승에 그쳤고 그마저도 모두 한 골 차 신승에 불과합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이 기간 동안 단 1득점에 그치며 5실점을 기록해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불안정한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승재가 시즌 5골 2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방 연계 부족과 결정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지현학 역시 4골을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으나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 강팀을 상대로는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우 또한 제한적인 기여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인 공격의 파괴력은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주는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빠른 역습과 간헐적인 중거리 슛을 노리지만 이 전환 플레이가 실제 득점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낮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실점이 이어지고 있어 홈 이점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리그 최상위권 전력답게 공수 양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12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원정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당 득점은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실점 관리로 절반 가까운 경기를 무실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공격에서는 무고사가 16골 사도움으로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 결정력이 돋보입니다. 제르소는 8골 7도움으로 측면과 이선에서 활발한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으며 패신도 7골을 기록해 꾸준히 득점을 지원합니다. 이들 공격 삼각편대는 K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최근 수비가 흔들리는 청주를 상대로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인천은 조직력이 탄탄해 상대의 단순한 역습 패턴을 차단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최근 원정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고 주전 공격수들이 모두 정상 출전 가능한 상황에서 공격 집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는 이승재와 지현학, 박건우를 앞세워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한두 차례 기회를 노리겠지만 최근 빈약한 득점력과 수비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어 실질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천은 무고사와 제르소, 패신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격을 전개하면서 실점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기 후반부에 추가 득점을 통해 격차를 벌리는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과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아산은 최근 리그 전체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홈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홈 5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데니손이 시즌 8골 2도움으로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며 빠른 돌파와 측면 공략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김종민이 7골, 유동규가 5골 2도움으로 뒤를 바치며 최소한 전방 화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약하는 경기에서도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들쭉날쭉하여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가 미리 대비할 경우 쉽게 막히는 경향이 있으며 득점에 성공하더라도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패턴을 보면 이길 때는 다득점으로 크게 이기지만 지거나 비길 때는 후반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홈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방 3인방의 결정력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지만 홈에서 경기력의 불안정과 수비 집중력 저하는 이번 경기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원정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거둔 승리 중 다수는 2점 차 이상으로 마무리되었을 만큼 공격의 효율성이 돋보입니다. 곤잘로가 9골 5도움으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방과 이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고 패신 역시 8골 3도움으로 꾸준히 득점과 연계를 만들어내며 팀의 공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민혁이 4골을 기록하며 꾸준히 활약해 공격 루트가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최근 원정에서는 1대0 승리와 0대2 패배를 오가며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빠른 전환으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장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최근 리그 흐름 역시 2승 1패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원정에서 실리를 챙기는 운영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아산이 홈에서 최근 무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산이 원정에서 안정적이고 다채로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원정팀이 유리한 구도입니다. 아산은 데니손과 김종민, 유동규의 꾸준한 득점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가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은 곤잘로와 패신, 임민혁을 앞세워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사할 수 있고 한두 번의 기회를 살려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화성FC와 수원삼성입니다. 화성FC는 이번 시즌 홈에서 철저히 박빙 승부를 지향하는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에서 승리한 경기들을 보면 모두 한 점 차 승부였고 크게 무너지는 패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축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세를 버틴 뒤 빠른 역습으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실리형 운영을 고수합니다. 전방에서는 알뜰과 루안이 각각 4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고 여홍규가 3골 2도움으로 꾸준히 지원 사격을 하면서 삼각편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빌드업 전개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슈팅 대비 득점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힙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전진 패스를 책임지던 최명희가 누적 경고로 결장하게 되어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화성의 득점 기회 창출 빈도를 낮추고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성은 후반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해 동점골이나 만회골을 올리는 비율이 높은 만큼 후반부 응집력은 여전히 기대할 만한 요소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원정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공격력을 발휘하며 꾸준히 다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12경기에서 평균 2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무려 13경기 연속 원정 득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김재현이 10골로 꾸준히 득점을 기록 중이고 세라핌도 7골 2도움으로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 일류첸코가 퇴장 징계로 빠지는 것이 뼈아픈 타격입니다. 일류첸코는 11골을 기록하며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술의 무게 중심을 잡아줬던 선수인데 그의 부재는 단순한 득점력뿐 아니라 공격 전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김지현과 세라핌이 여전히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류첸코의 역할 공백은 완전히 메우기 어렵습니다. 수원은 여전히 측면 돌파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으나 화성이 촘촘히 수비 라인을 구축한다면 공격이 원활히 풀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경기 운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맞대결입니다. 화성은 최명희의 부재로 중원 전환 능력이 약해지고 수원은 일류첸코의 부재로 득점 루트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득점 기회는 줄어들고 고전적인 박빙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화성은 알뜰과 루안의 개인기와 후반 집중력에 기대어 득점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 자체가 단조롭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은 김지현과 세라핌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최전방 결정력을 책임질 핵심이 빠진 만큼 골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